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MIT의 경제학 교수인 데런 에스머글루,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로빈슨이 공저한 좁은 회랑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명의 저자들은 2012년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대히트를 친 적이 있었고, 2019년에는 좁은 회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판이 된 책이고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랑이라는 것의 뜻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정학에서 말하는 이 바다나 다른 나라 등으로 갈 수 있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통로를 회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좁은 회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추구할 역량을 갖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고 제약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가 필요하다. 이 독재 국가가 불러오는 공포와 억압, 그리고 국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법 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끼어 있다. 바로 이 회랑에서 국가와 사회는 서로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회랑은 하나의 문이 아니라 하나의 길, 회랑인 까닭은 자유를 성취하는 일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가 없는 상황, 국가의 부재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폭력 사태가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아를 이제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시리아의 국가 붕괴로 일어난 참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집행하며 폭력을 억제하려면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로크는 이렇게 요약했다.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 우리 선조 중에 다수는 이 라고스, 나이지리아의 도시인데요. 그 주민들과 똑같이 홉스가 그의 책 리바이어던에서 말한 그런 삶을 살았다. 끊임없는 공포, 폭력적인 죽음의 위험, 그리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끔찍하고 잔인하며 짧은 인간의 삶. 이것이 무국가 사회에서의 삶, 리바이어던의 부재에서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를 두려워하게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 때 전쟁 상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해법은 콩고나 나이지리아 혹은 무법 상태의 무국가 사회가 갖지 못한 일종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폭력 상태, 상시적인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국가 권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국가 권력은 잘못하면은 독재적인 그런 국가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독일의 리바이어던은 나이지리아나 콩고의 무정부 상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다. 독일의 리바이어던은 다수의 독일 시민을 포함한 600만 명의 유대인과 20만 명의 집시를 학살했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학살당한 슬라브인들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러한 독재적 리바이어던은 경제적 번영을 이뤄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적 리바이어던이 만들어낸 번영은 제한적이고 불평등이 심한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독재적 리바이어던은 사회를 조직하고 법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적 성장의 요체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잡을수록 경제적 혜택의 독점은 더 심해지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유혹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에서는 몰수 위험이 너무 커져서 시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수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지경까지 전락해 간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안전한 재산권과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혁신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데
이때 후자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 독재적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이루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혁신에는 창조성이 필요하고 이 창조성에는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독재 체제 아래에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예컨대 중국 같은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혁신에는 창조성이 필요한데 이 창조성을 위해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독재 체제와는 상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국가 사회, 상시적인 전쟁 폭력 상태에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권력을 창출해서 법을 세우고 그다음 질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국가 자체에도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한도를 넘어설 때 불만을 제기하고 시위하고 심지어 봉기하는 사람들, 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대통령과 입법자들은 선출되며 그들이 통치하는 사회가 그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때는 흔히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관료들은 평가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힘세지만 사회와 공존하며 사회의 요구를 듣는다. 사회는 국가를 경계하면서 기꺼이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을 다툰다. 이것이 바로 족쇄찬 리바이어던인 것이죠. 이 족쇄찬 리바이어던의 어떤 전통에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독일 게르만족의 이 상향식이고 참여형인 제도와 규범이 한쪽 날이고 다른 한쪽 날에 로마 제국의 중앙 집권화된 관료와 법적 전통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독특한 권력 균형이 이루어졌고 족쇄찬 리바이어던의 부상이 유럽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레드 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달려야지만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회랑에서 이 레드킨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국가와 사회 이 둘이 함께 달리면서 어느 쪽도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국가와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위에 나무나 다른 것들의 자리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것도 지나칠 수 없는 듯했다. 사회가 게을러져서 확대되는 국가의 권력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리 달리지 않으면 족쇄찬 리바이어던은 금세 독재적인 리바이어던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힘들게 우리가 이제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좁은 회랑의 과정이 하나의 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열심히 달려야지만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국가가 너무 약해져서도 안 되고 사회도 약해져서도 안 되고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둘 다 커져가는 그런 선순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좁은 회랑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가운데가 족쇄찬 리바이어던, 왼쪽에 국가의 힘이 강해지면 독재적 리바이어던, 반대로 사회의 힘이 너무 강하고 국가의 힘이 없으면 부재하는 리바이어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회랑에서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출현하고 레드킨 효과가 작용하고 국가와 사회 사이의 힘이 균형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공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이 체제가 효과를 내도록 하려면 사회의 결집과 경계,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종류의 달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고 이 자유를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국가와 엘리트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견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장에 걸쳐서 살펴볼 내용은 이들이 내놓는 대안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해지는 불평등과 사라지는 일자리, 월가의 지배,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는데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과 역량을 여러 측면에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경제의 큰 변화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개인들을 보호할 더 관대하고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산업과 기술 부문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더 엄격하고 대담하며 광범위한 규제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민간 협력 모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 현대 복지군 국가를 건설하는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복지제도와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국가의 행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제 국가 개입을 확대하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국가를 감시하는 사회의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은 스웨덴의 모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웨덴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합의와 최저임금 결정, 임금 인상을 위한 다른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등 성장의 가시를 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직접 이끌어가는 노동시장 제도를 설계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구와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수십 년간 발전한 이 자동화하는 기술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진 노동자들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기술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소득과 일자리를 더욱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능을 더 잘 활용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막는 어떤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 정치 체제에서 더 거대해진 국가가 경제적 엘리트 집단이 시키는 대로 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혁으로는 선거 기부금을 줄이고 로비의 영향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행정부가 정부기관들의 모든 고위직을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적 포획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정책의 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결집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와 강력한 엘리트층을 계속 견제할 수 있는 유형의 연합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힘이 쇠퇴를 했고 결코 지난날의 영향력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힘의 균형, 이 대기업들의 유리한 쪽으로 기울지 못하게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하나의 축이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조직화한 시민사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바탕 위에서 리바이어던을 만들어 가야 된다. 예컨대 이제 자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호하는 바탕 위에서 리바이어던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이런 권리들을 명문화해서 국가와 사회의 강력한 엘리트층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경계선이 널리 인식되면 이 선들을 침범하는 것은 국가가 슬그머니 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광범위한 사회적 결집을 촉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광범위한 연합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시죠.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리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모두 따로따로 목이 매달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서양 국가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양극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 권력 그것이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일부 권력이 강대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는 신조 중심의 국가를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역시 이 좁은 회랑에서도 권리를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요. 제가 이제 골격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책의 중간중간에 뭐 미국, 소련, 중국, 인도, 남미 등등 그들의 어떤 지적인 틀을 그 각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적용해서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상세하고 두꺼운 내용인데 그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역사에 대한 재미와 더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